스텝 1 핵심 문학 3강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 2개 남았는데요. 272쪽 보시면 표현상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개념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선택지에 나왔을 때 이 부분도에 우리 1강에서 했던 것처럼 선택지에 나왔을 때 용어를 꼭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기출문제 유형 먼저 보죠. 뭐 이 글의 특징, 감상, 뭐 표현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요. 출제 영역 보시면 시에 쓰인 다양한 표현 방식과 효과를 묻는 부분이고요. 자, 출제 형태 보면 시에 쓰인 수사법, 그에 따른 효과, 그 다음에 표현 방식들에 대한 적절한 설명, 같은 표현법이 쓰인 시를 선택지에서 고르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일단 표현 기법에서 상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관습적인 상징, 개인적인 상징, 원형적인 상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차피 이걸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 이외의 의미를 파악하는 차원에서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의미 파악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이걸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 보죠. 강조법 해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표현 방식들 보는 건데 이 각각이 뭐 강조법에 속한다, 이 각각이 변화법에 속한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지도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법, 변화법 이런 것들 어디에 속하는지 알 필요는 없어요. 각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과장법은 말 그대로 실제보다 훨씬 더하게 나타내거나 덜하게 나타내는 방법이죠. 보시면 마음이 어리석은 후인이 하는 일마다 다 어리석다. 만겹의 구름 낀 산에 어느 님이 오겠는가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라고 해가지고요.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중운산 만겹의 구름 낀 산이라고 해가지고요. 과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과장법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보조단 잠깐 보시면 실제보다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내는 것을 향대 과장, 그 다음에 실제보다 작고 약하게 나타내는 것을 향소 과장이라고 하는데 시험에서 이걸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과장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하게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덜하게 나타내는 과장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영탄법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감정을 감탄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죠. 보시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해가지고요. 느낌표 통해서 감정을 나타내는 거 그대로 드러나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뭐뭐 하는구나 같은 종결 어미를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복법 어렵지 않죠. 같은 단어나 어구, 문장을 반복하는 겁니다. 보시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뿜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가지고요. 꽃 피네라는 시어, 그 다음에 꽃이 피네라는 어구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4번의 점층법은요, 말 그대로 의미가 단계적으로 고조되거나 약해지도록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요. 자, 사랑 거짓말이다. 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꿈에 와서 보인다는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다 해가지고요. 초장에서 중장으로 가면서 거짓말의 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점층법 되는 겁니다. 뭐 나처럼 잠 많이 오면 어느 꿈에 보이겠는가 해가지고요. 그죠? 뭐 님에 대한 그리움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점층법이라고 했을 때 단계적으로 약해지는 그죠? 방식도 점층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조란 보시면 특히 이제 단계적으로 의미가 작아지고 약해지도록 표현하는 것을 따로 점강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선택지에서 점층과 점강을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요. 단계적으로 약해지도록 그리고 작아지도록 표현하는 것도 점층법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번에 비교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유사한 정도가 한쪽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사한 정도가 한쪽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만 어머니 이건 후렴구에서 해석할 필요 없고요. 어머님처럼 사랑하실 분 없어라. 님들이시여 어머님처럼 나를 사랑하실 분이 없어라 해가지고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시지만 그죠? 어머니의 사랑이 더 깊다. 어머님처럼 사랑하실 분 없어라 해가지고요. 아버지로 날 사랑하시고 어머니도 날 사랑하시지만 어머니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해서요. 유사한 정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74쪽에 대조법은요. 서로 반대되는 사물이나 관념을 대조시켜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겁니다. 보시면 까마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냉 까마귀가 흰빛을 그죠? 백로의 흰 빛깔을 시샘하나니 맑은 강에 깨끗하게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라고 해가지고요. 더러운 까마귀와 깨끗한 백로가 서로 대조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열거법은요. 말 그대로 비슷하거나 아니면 같은 계열의 시어를 쭉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계열이 나열되면 같은 비슷한 의미가 나열되면 역시 의미가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해가지고요. 쭉 나열하고 있어요. 열거법 쓰인 거고요. 자, 8번의 억양법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칭찬하기 위해서 먼저 내려 깎는다든지 아니면 비난 아니면 흉보기 위해서 먼저 칭찬한다든지 하는 방법입니다. 뭐 칭찬했다가 깎아내리고 깎아내렸다가 칭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뒤에 내용이 강조되죠. 기태형 못생겼는데 잘 가르쳐 그러면 못생겼다보다는 잘 가르친다가 강조되는 거죠. 자, 보세요. 한문은 가볍게 보시고요. 공무원 시험에 아주 가끔 한시가 나오기는 하는데 언제나 현대어 풀이와 더불어 나오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대의 신기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였고 기묘한 헤아림은 땅의 이치를 통하였네. 그래서 싸움이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해가지고요. 일단 당신 대단하다라고 칭찬하다가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그러면 더 이상은 나한테 안 되니까 뭡니까?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칭찬했다가 뒤에서는 나한테는 안 된다라고 깎아내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억양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시고요. 자, 9번의 연세법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첫머리에 이어받으면서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우리 왜 어렸을 때 했던 말들이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현아. 자, 농담이고요. 웃기지도 않네요. 그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이렇게 이어가는 거. 그죠? 이런 게 연세법이에요. 시에서도 가능하죠. 자, 고인도 옛 성혈들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배웠지만 고인을 못 배도 고인 못 배가 반복되고 있죠. 그분들이 가던 길이 앞에 있네. 가던 길이 앞에 있건을 해가지고요. 지금 끝부분이 다음 부분의 첫 부분에서 이어지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연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의 변화법의 범주요. 자, 서리법은요. 우리가 문법에서 수사 의문문이라고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태로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모르겠는가? 의문문의 형태지만 가난해도 그리움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서리법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문문으로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이죠. 자, 반어법은요. 실제로 표현하려던 것과 정반대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뭐 이를테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그러면 먼 훗날 잊었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요. 지금은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반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저기 혼날 때 많이 듣잖아요. 아유, 잘한다, 잘해. 뭐 이런 게 반어법이죠. 그다음에 3번의 역설법은요, 이런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속에 진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역설이라는 말 자체가 얘가 거스를 역자에다가 말씀설자 쓰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거스른다. 즉 말이 안 되는 표현을 통해서 패러독스, 진술 너머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 뭐 영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다만 이런 거죠. 표현은 부조리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진실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개념을 나란히 연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통념,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괴로웠으면서 동시에 행복했다는 거 어울릴 수 없는 개념이죠.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사랑하면 보통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별이 있어야 한다라고요. 통념에 어긋난 표현을 쓰고 있죠. 이런 것들 역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역설들은 항상 내적으로 진실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는 괴로웠지만 그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별을 통해서 그리움이 깊어지는 만큼 사랑도 깊어진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는 하는 겁니다. 자, 다만 이제 역설법이 시험에 나왔을 때 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걸 물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다만 이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보조란 보세요. 반어와 역설이 간혹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사실은 개념도 다르고 표현도 다른데 반어와 역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둘 중에 뭐지? 이게 헷갈릴 때는요. 표현을 보시면 돼요. 반어법은요. 표현 자체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없고요. 다만 의미만 반대되는 의미를 드러낼 뿐이고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될 때는 역설의 범주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문 보세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라 그러면 이거 표현 자체는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실제 전달하는 의미가 매우 슬프다라는 반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뿐이에요. 반어법이고요. 그 다음에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같은 경우 갔는데 안 보냈다?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역설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4번의 문답법, 묻고 답하는 방식입니다. 따북따북 내야 넣으면서 어디 가니? 그랬더니 내 어머니 묻은 곳에 젖 먹으러 나는 가네 해가지고요. 답하고 있죠. 문답법이고요. 한번 이해하고 나면 적용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5번의 도치법. 말 그대로 단어나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원래는 그죠?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린다는 건데 목적어를 뒤로 빼서 순서를 바꾸고 있죠. 그다음에 대꾸법. 얘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어차피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 게 한국어에서는 조사와 어미이기 때문에 그죠? 단어를 자체는 다르지만 이 단어 뒤에 붙는 그저 조사와 어미가 유사하게 반복될 때 이걸 대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그 다음에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를 해가지고요. 뭐하기로 뭐하면 뭐하랴. 뭐하기로 뭐하면 뭐하랴 해가지고요.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죠. 이런 것들 대꾸법이라고 하고요.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혹은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 이렇게 살짝 다르게 표현하기도 해요. 생략법이라는 거 보통은요 이렇게 말줄임표를 통해서 나타내는데요. 생략함으로써 여운을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8번의 도노법 아이야 이런 식으로 부르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법 주로 이제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나 아니면 어말어미 사용해가지고요 생생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검풀은 그 다음에 뜬 그리고요 그죠? 잠들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이제 현재형 어미 같은 거 사용해서 대상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거고요. 4번의 시적 허용은요. 이런 거예요. 문법에서 어긋난 표현을 써서 일정한 효과를 주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원래 이게 표준어가 헤매다거든요. 그죠? 그래서 표준어에 맞게 쓴다면 어법에 맞게 쓴다면 헤맬 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다만 이렇게 어법에 어긋난 표현을 써가지고요.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서 3232로 그죠? 운율을 맞추고 있죠. 이런 것들을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5번에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자, 감정이입은요. 말 그대로 특정 대상의 감정을 집어 넣어 가지고요. 그 대상도 시적 화자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감정이입이라고 했을 때는요. 화자와 동일한 감정을 매개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님을 그리워해서 울고 지내니 산 접동새와 난 이슷하요이다. 비슷합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 접동새도 나처럼 님 그리워서 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산 접동새라는 다른 대상도 비슷하게 느낀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오른쪽에 보조란 잠깐 보세요. 이때 감정이입된 소재 자체를 정서적 등가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방식은 감정이입, 감정이입된 소재 자체는 정서적 등가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객관적인 상관물 나와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화자에게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감정이입과 조금 다른데요. 화자에게 동일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든 아니면 상반되는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든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입된 대상은요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 되지만 객관적 상관물이 모두 감정이입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거죠. 감정이입된 대상을 정서적 등가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감정이든 다른 감정이든 특정 정서를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걸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같거나 유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을 정서적 등가물이라고 하는 거죠. 정서적 등가물은 그래서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 되지만 요범주에 있는 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서 감정이 입된 정서적 등가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객관적 상관물들 중에서는요. 시적 화자와 동일한 감정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펄펄 나는 꾀꼬리는 암소서로 정다운데 외롭구나 이 내몸은 그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 있을 때 꾀꼬리는 정답고 나는 외롭죠. 그래서 꾀꼬리를 보고 내가 외롭다는 걸 떠올리는 거니까 얘는 객관적 상관물은 되지만 꾀꼬리는 정답고 나는 외로우니까요. 이때 꾀꼬리는 정서적 등가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요 차이점 알아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객관적 상관물이 폭넓게 쓰이는 개념이고요. 감정이입, 정서적 등가물은요. 같거나 유사한 감정으로만 연결되는 것만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 생각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죠. 6번에 추상적 대상 혹은 관념의 구체화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추상적인 거. 즉 볼 수 없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을 구체화,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방식이죠. 보세요. 동짓달 기나긴 밤의 한가운데를 버혀 잘라내어 해가지고요. 우리 왜 밤이라는 건 시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직접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한 허리, 한가운데를 잘라낸다라고 해가지고요.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것들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해요. 우리 교재에 현대어 풀이 나와 있으니까요. 현대어 풀이 가볍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7번에 언어 유희. 그죠? 부장님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동음 이어나 유머,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 단어의 도치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겁니다. 보세요. 매미는 맵다 울고 쓸어담이는 쓰다 고니. 그래서 매미에는 매라는 발음이 들어가니까 맵다고 운다 이렇게 연상하는 거죠. 쓰러담이는 쓰라는 발음이 들어가니까 쓰다고 운다 해서 매매 쓰서 해가지고요. 같거나 유사한 발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언어 유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산문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8번에 특정 지명과 방언에 사용해가지고요. 특정 지명, 실제하는 지명을 쓰게 되면 그저 그 지역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죠. 방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썼을 때 토속성, 향토성, 지역 느낌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현장감이나 생생함이 부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명교리라는 지명 직접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매, 아베, 엄마, 아빠의 방언이에요. 사투리고요. 그 다음에 진할머니, 진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의 방언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속성, 향토성, 현장감, 생생함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자, 표현상 특징 같은 경우에 이 독해 스텝 보시면요. 279쪽에 원체 다양한 것들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선택지에서 설명하는 방식 먼저 확인하시고요. 작품 읽어나가면서 쓰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효과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과 연결이 적절한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출제 빈도는 중 정도 되고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선택지 보시면 열거에서 전개하고 있다. 뭐 내용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특정한 조사 반복해서 확인되면 운율은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인법 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토속적인 시험 사투리 얘기하는 거죠. 사투리 쓰면 당연히 지역 느낌 드러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1령부터 보시면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가신창토 이미 도라는 뭡니까? 조사의 반복 확인되고요. 반복이 확인되면 운율은 자동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이미 구체적 대상을 열거하는 거 개니빠리도 너울 쪽도 직건물도 계속 열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열거하면서
내용을 펼쳐나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미 1년에서요 사투리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새끼오리, 새끼줄의 방언이고요. 그 다음에 개니 빠디, 이것도 개의 이빨이라는 뜻의 방언이고요. 너울쪽이라는 것도요 널빤지 조각의 평안도 방언입니다. 아, 선생님 이게 뭐 지역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방언이 쓰였다는 건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방언 쓰인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 쉽게 생각하면 현대시에서 좀 낯선 어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어 아니고 낯선 어휘가 나오면 웬만하면 방언 쓰였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우리가 요즘에 안 쓰는 말들이 나오면 고전시가 말고 현대시에서 방언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도요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인법 나오는 건데 이거 보면 잘 보세요. 마지막 년에 선생님 모닥불은 어려서 그랬으니까 이거 의인법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잘 보세요. 맥락 보면 자, 모닥불에 이것저것 타고 있고 모닥불을 사람들이 모여서 쬐고 있는데, 그런 모닥불을 보니까 모닥불이 어리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죠? 엄마 아빠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게도 몽둥발이 붙어있던 것이 다 떨어져 나간 그런 물건이 된 슬픈 역사가 있다. 물건처럼 된 슬픈 역사가 있다가 아니에요. 모닥불이 어려서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 없이 자랐다가 아니라 모닥불을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죠? 엄마 아빠 없이 서럽고 불쌍하게 자란 그 역사가 생각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모닥불이 어리다로 해석해서 의인법이 쓰인 거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꾸준히 연습해야겠죠. 실전 문제 한번 가보죠. 역시 다 기출 문제고요.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표현 방식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보면 비유, 우리 직유, 운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슬픈 정서. 그다음에 사문보 뭔지 알고요. 변형, 민요조, 율격. 우리 왜 민요조, 율격 앞에서 배웠잖아요. 7호조의 사문보. 그러면 변형됐다라는 것은 7호조 사문보에서 음보를 이루는 글자 수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네요. 그다음에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 그다음에 주관을 배제한 시각. 이 주관을 배제했다라는 것은 주관, 감정이나 느낌이 아예 안 나타난다는 건데 보세요.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아이고 이런, 서러운 풀빛이라고요. 감정이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주관을 배제했다. 객관적으로만 묘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보세요. 일단 입이 그치면 음보는 못 잡을 텐데 여기서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오갔다. 3음보인데 334 335. 그다음에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찌꺼리겠다. 3음보 반복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7, 5, 여기서는 4, 4, 5 해가지고요. 지금 음보를 이루는 글자 수가 이 7은 3과 4로 쪼개지죠. 그죠? 글자 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3음보의 변형, 민요조, 율격 확인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짙어 오겄다, 짓걸 익었다 해가지고요. 뭐뭐 하겄다 동일한 종결 어미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입이 그치면 시새와 번거러질 고운 꽃밭 속 천혜를 짝하여 새로이 서고 님 앞에 타오르는 향연, 향의 연기와 같이 해가지고요. 직유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향연의 뜻을 모르면 애상적인 정서가 바로 연결이 안 될 텐데 이런 거죠. 보세요. 아지랑이를 보고 님 앞에 타오르는 향의 연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향, 죽은 사람 앞에 피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를 통해서 님의 죽음으로 인한 애상적인 정서 환기되는 거 맞습니다. 괜찮죠? 자, 그다음에 2번 한번 가볼게요.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높임법, 그죠? 뭐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얘기하는 거죠. 주제식 강화, 그다음에 공감각, 정서적 분위기, 수미상관, 완결성 연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제재의 속성과 관계 통해서 주제 형성화 볼게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해 가지고요. 나룻배와 행인, 그리고 당신이 나를 짓밟아도 나는 당신을 안고 건너가겠다라는 뭡니까? 그죠? 님을 위한 희생, 이게 당신에 대한 희생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를 통해서 주제 형성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미 보세요. 높임법 나오죠? 건너갑니다. 짓밟습니다. 존댓말 쓰고 있고요. 그죠? 당신이 아니 오시면 주체 높임법도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존댓말 쓰는 상대 누핀법과 주체 누핀법을 통해서요. 그죠? 당신은 내가 희생할 만큼 사랑하고 존경하는 존재다. 이 존중의 의미를 누핀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당신은 내가 그죠? 말 그대로 헌신하고 희생할 만큼 존경스러운 존경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뭡니까? 높임법을 통해서 그죠? 그것을 그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존중하는 대상이고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존댓말 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다음에 수미상관의 방식도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 앞뒤에서 반복되니까 3번도 확인이 돼요. 다만 시 어디를 봐도요. 공감각적 비유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가보죠.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 풀면서 문학 같은 건 집중적으로 연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시에서 마지막 유형이에요. 작품의 종합적인 감상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유형 보시면 뭐 시에 대한 이해, 그죠? 아니면 한 시에 대한 감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앞에서 나왔던 유형을 종합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시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출제 형태 보시면 앞에서 배웠던 거 시어의 의미, 그다음에 정서와 태도, 시상 정의 방식 주제, 그리고 표현상 특징과 효과 등을요 한꺼번에 선택지로 구성해서 물어보고요. 가끔은요 특정 관점에 따라서 감상하는 형태적으로 출제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방식은 아닌데 여러 개의 작품을 제시하고요. 각각의 특징이나 작품 상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형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개념적으로 살짝 필요한 건 특정 관점에 따라 감상할 때 이 관점에 대한 용어는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표 보시면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해가지고요. 외제적 관점, 내재적 관점. 내재적 관점은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외제적인 관점은요. 작품과 작품 외적인 요소를 관련지어서 보는 거고요. 내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작품의 내용 자체나 형식 중심으로 감상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크게 표현론, 효용론, 반영론, 내재론 이렇게 있는데 복잡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이런 관점 잘 안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작가, 독자, 그다음에 작품에 드러난 현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요. 요거 작가와 작품의 관계에 초점 맞춰서 보는 게 바로 표현론이에요. 그래서 작품 속에 작가의 실제 생애나 사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걸 감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품과 독자 쪽으로 보는 게 효용론이에요. 그래서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교훈이나 감동을 줬는가, 어떤 변화를 줬는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품과 현실의 관계를 보는 거. 그러니까 작품 속에 당대 현실이 어떻게 비추어져 드러나는가 해가지고요.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우리 왜 일제강점기 시 보면서 본물 광복이라고 해석하는 게 바로 반영론적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내재로는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와 관련짓지 않고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 자체를 보는 건데 이를테면 시에 적용해 보면 우리 4번의 동그라미 2번 보죠. 작품의 내용 자체, 즉 시어의 문맥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뭐 현실이나 작가하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시어 자체의 문맥적인 의미나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 아니면 표현 방식, 비유, 상징, 이미지, 시상 전개 방식 같은 걸 감상하는 게 내재적 관점, 내재론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요거 1번, 2번, 3번 표현론, 효용론, 반영론을 우리가 크게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내재론적 관점을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요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만 보세요. 그다음에 283쪽 보시면 이 종합적 감상할 때 원체 다양한 부분을 언급하기 때문에 선택지 먼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읽어 나가면서 시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특히 표현 효과를 언급할 때는 그 효과와 연결이 적절한지, 그리고 특정 관점에 따라서 감상하라고 할 때는요. 관점도 맞아야 되고 그 관점에 따라서 내용을 분석하는 것도 적절한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죠. 적절한 것은 이게 하고 있고요. 이게 컴퓨터 상에서는 안 깨지는데 제가 지금 이거 패드 놓고 연결해서 찍고 있는데 패드에서 가끔 이렇게 틀이 어긋나기도 하네요.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죠. 예. 자, 볼게요. 1번부터 보면 특정 음보의 규칙적인 반복 그랬으니까 그러면 3음보면 3음보, 4음보면 4음보, 그리고 정형률, 형태가 딱 고정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화자의 내면을 사물의 비유, 그리고 대화적인 표현을 그죠? 대화를 통해서 활기,
외면적인 갈등 때문에 내면을 지향한다. 우리 왜 외면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현실 아니면 사람과 운명의 갈등을 얘기하는 건데요. 한번 가보죠. 일단 보니까 첫 번째 읽으면서 음보를 잡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보세요. 우리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시리. 얘도 음보가 조금 주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한국시의 한 음보는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거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여기서 적어도 삼음보 정확히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없는 눈물에 강국한 방울방울 해가지고요. 여기선 사음보 정확히 확인되네요. 그래서 1번은 안 돼요. 그죠? 특정한 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된다고 얘기하려면 삼음보면 삼음보, 사음보면 사음보 정확히 일정하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티끌과 눈물, 그 다음에 이슬 같은 보람이라고 해가지고요. 마음의 상태를 티끌, 눈물, 이슬이라는 그죠? 화자의 내면을 구체적인 사물이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맞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대화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말을 주고받는 게 대화인데 말 건네는 말투도 아니고요. 혼자 독백해요. 그죠? 내 마음을 아실 분이 계신다면 내 마음을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해가지고 독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 마음의 상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면적인 갈등이라는 것도 아예 드러나지 않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보죠. 1번 같은 문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 수능 국어 같은 시험이나 아니면 다른 성인 고시의 국어 시험에서는요,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다만 공무원 시험에서만 가끔 나오기 때문에 보세요. 절대주의적 관점을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작품의 내용 자체 아니면 형식적인 측면을 보는 거죠. 근데 얘가 문제가 되게 쉬운 게 한번 보세요. 2번에 갑자기 조국 광복 현실이 들어가니까 얘만 뭐예요? 반영론이에요. 아주 정말 아주 드물게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풀리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다 형식적인 측면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정적인 상황 통해 정서를 드러낸다. 찾으시면 나무라면 그죠? 그다음에 반어적인 거. 먼 훗날 찾으면 잊었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은 잊지 않았다는 거니까 반어 맞고요. 그다음에 반복과 변조라는 거. 뭐 반복되고 있어요? 이전노라 이전노라 이전노라라는 시어 반복되고 있고요. 가정의 상황을 쓰는데 지금 이 앞에 먼 후일 찾으시면 속으로 나오라면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변조라는 말도 터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변조라는 게 변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절대주의적 관점, 즉 내지론적 관점이 뭔지만 안다면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기도 하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부적절한 거 한번 보죠. 새는 정서적 등가물. 이게 뭐예요? 감정이입된 대상이죠. 시적 화자와 동일한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삶을 성찰 돌아보고 있고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죠? 편하지만은 않았다. 그 다음에 물은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보세요. 혼자서는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오랜 날이 지나서야 알았네라고 해가지고요. 자신의 삶을 그저 오랜 날 동안 뭡니까? 혼자서 건널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랬으니까 이거 뭐예요? 과거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거 맞고요. 갈대가 녹고 다시 일어나는 세월, 가을빛에 떠밀려 헤매기만 했네. 역시 삶을 돌아보고 있는 성찰 계속 나타나죠. 그 다음에 자 한철 깃든 새들이 떠나고 나면 지는 해에도 쓸쓸해지기만 하고 일단 새가 나와 있는데 보세요. 새가 떠나면 쓸쓸해진다 그랬으니까 새는 시적 화자에게 쓸쓸함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새가 객관적인 상관물은 되는데 정서적 등가물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정서적 등가물이 되려면 새도 나처럼 쓸쓸해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새를 떠나면 내가 쓸쓸해지는 거지 새들이 쓸쓸해한다는 표현은 없기 때문에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1번은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그죠? 화자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뭡니까? 헤매고 그 다음에 쓸쓸하고 그랬으니까 쉽고 편하지만은 않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물 요것도요. 얕은 물에도 휩싸여서 혼자서는 건널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니까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표현 방식에 대한 개념들이 정확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헷갈리는 문제일 수밖에 없죠. 잘 잡아 두시고요. 뒤쪽에 보면 단원 종합 문제 있는데요. 요거 해설도 있고 하니까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지금까지 제가 인제 그 스텝 1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질문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문제가 어렵지 않고 충분히 해설에 설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질문이 있으면 언제나 게시판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단 핵심 문학의 1 강부터 3 강까지는 인제 그 운문 그죠? 시하고요. 그다음에 4 강부터 6 강까지는 산문 유형 정리할 건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4배속 핵심 정리 강의를 따로 하지 않고요. 문학할 때는요. 인제 6 강이나 7 강부터 그죠? 이 고전 시가 이런 것들을 들어갈 때 핵심 정리 따로 4배속 핵심 강의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복잡하지는 않아서요. 특별히 핵심 정리하는 강의가 따로 필요치는 않을 겁니다. 강좌 길지도 않잖아요. 그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귀찮아서가 아니라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쭉 보시고요. 자료도 카페에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복습하시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핵심 문학 1차 시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세요.